다오피스는 신규 가입 고객들을 모시고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 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우시거나 혹은 참가 전에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직접 오프라인 교육에 참가하고 싶으신 고객께서는 다오피스 홈페이지의 교육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다오피스 정기교육 중에서 전자결제 실습 과정에 대한 온라인 교육입니다. 교육 교재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는 동영상 아래의 설명에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전자결제 실습 과정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자결제의 서버 설정을 상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 옵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두 번째 파트로는 그렇게 설정된 서비스 옵션 상에서 실질적으로 전자결제 문서를 상신하고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문서 양식을 디자인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자결제 실습 과정은 관리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따라서 관리자 권한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교육을 들을 수가 없는데요. 당연히 관리자분들이라면 이 기본 정보를 클릭했을 때 아래에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링크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관리자 화면을 들어오실 수 없는 분들은 일단 관리자 권한을 취득하신 후에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자 화면에 들어와서 한번 전자결제에 대한 관리자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금방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오피스의 다른 메뉴의 관리 기능들을 보게 되면 옵션들이 그다지 많이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시판만 해도 몇 가지 순서를 바꾼다거나 기본 설정 정도만 제공이 되고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개설 방식이라던가 게시판 설정 정도의 옵션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메일만 하더라도 역시 몇 가지 설정만을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전자결제는 어떻습니까? 전자결제 설정에 가보게 되면 옵션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전체 설정 이외에도 각 양식별 설정도 역시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다른 메뉴들에 비해서 전자결제 옵션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과연 제대로 된 전자결제 시스템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손쉬운 사용법, 빠른 실행 속도 또는 모바일 같은 최신 기술의 도입, 이런 것들을 갖춘 전자결제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된 전자결제 시스템일까요? 사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대로 된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기존 결제 프로세스를 그대로 구현한 결제 시스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제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만의 고유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어떤 결제 프로세스가 가장 바람직하고 또 어떤 결제 프로세스는 틀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전자결제 프로세스고, 때문에 가장 좋은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변동 없이 가능한 한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성을 많이 확보한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수많은 옵션들은 바로 이러한 다양한 회사들의 다양한 결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회사에 맞는 옵션 조합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회사의 기존 결제 프로세스를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새로운 결제 프로세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결제 프로세스를 수정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전자결제에 적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부가적인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이번 기회를 빌어 전자결제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 다오오피스 전자결제 시스템 내에서의 문서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기한자가 결제 문서를 작성을 해서 최초로 등록하는 행위를 상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결제 상신을 통해서 등록된 후에 수많은 결제자와 합의자의 승인을 거쳐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 마지막 분까지 결제를 끝나게 되면 드디어 결제 문서가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결제가 완료된 문서에는 결제 문서 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그 이후에 관리자의 사전 설정에 따라서 다른 사원에게 공개가 필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전산문서함으로 저장되게 되고, 또는 해당 문서의 처리를 위해서 특정 부서로 전달되어야 되는 문서는 역시 사전 설정에 의해서 특정 부서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작업은 특별하게 저희가 수신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가 진행되는 도중에 결제 프로세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결제 내용에 대해서 열람 권한을 가진 사람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 결제가 진행 중인 도중에 볼 수 있는 사람을 저희는 참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제가 끝나야만 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린 열람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서가 흐른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결제 서비스 옵션 설명에 앞서 일반적인 전자결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서비스 옵션을 설명하다 말고 왜 전자결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회사마다 워낙 다양한 형태의 전자결제 프로세스가 존재하고요. 심지어 용어는 동일한데 서로 다른 의미로 통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오피스의 서비스 설정 옵션에 나온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저희가 적용한 전자결제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셔야 각각의 옵션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프로세스부터 좀 특별한 경우의 프로세스까지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것은 가장 일반적인 프로세스죠. 바로 결제와 반려입니다. 결제라고 하는 것은 상신된 문서를 승인하는 행위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결제를 하게 되면 내 다음 순번으로 결제의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마지막 순번이라고 한다면 해당 문서의 결제는 완료가 되는 것이고 드디어 문서 번호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려라고 하는 것은 결제 문서를 승인하지 않고 기한자한테 돌려보내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반려된 결제 문서는 기한자의 임시 보관함에 들어가게 되죠.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이 반려 시 기한자한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결제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기준으로 한다면 부장이 반려했을 때 원래는 사원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과장에게 돌려보내서 과장이 다시 사원한테 돌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기한자가 아니라 전 단계로 반려하는 식으로 적용할 때는 중간 결제자가 해당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주어져야 하겠죠. 부장이 과장에게 반려를 했는데 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사원한테 반려하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전단계 반려 옵션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단계 반려 옵션이 가능해지려면 과장에게 반려된 문서를 과장이 일부 수정해서 재기한할 수 있는 권한이 같이 주어져야 전단계 반려 옵션이 의미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회수와 취소입니다. 회수와 취소 둘 다 결제를 진행하지 않고 중간에 중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취소는 중간 결제자가 다음 결제자가 결제하기 전에 다시 자신한테로 결제 순번을 가져오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현재 그림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장이 결제한 상황에서 부장이 결제하기 전에 다시 과장이 해당 결제 문서를 돌려오는 그런 경우가 바로 취소가 될 것 같고요. 자, 회수는 결제가 쭉 진행되는 도중에 부장한테 이미 결제가 넘어간 상태에서 최초 기한자가 자신한테 가져오는 행위를 회수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부장이 반려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회사에 따라서는 이 기한자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결제와 반려 그리고 회수 취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라고 하면 결제 프로세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음 결제자의 결제를 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결제 문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결제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 의사를 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사원이 기한한 문서가 과장을 통해서 부장에게 넘어가기 직전에 두 명의 차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차장은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 결제자인 부장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합의에는 결제 문서의 내용에 찬성하는 것과 결제 문서의 내용에 반대하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라고 하면 합의자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 결제자한테 결제 순번이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약 이 합의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 다시 말해서 합의자가 반대한 경우에는 다음 결제자가 거의 대부분 반대한다고 한다면 두 합의자가 만약에 반대 의사를 표기했을 때 마치 반려와 똑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합의에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순서대로 합의자를 쭉 거치는 방식뿐만 아니라 합의자 여러 명에게 동시에 의견을 묻고 맨 마지막 합의자가 의견을 표시한 순간 다음 결제자로 전달되는 병렬 합의 방식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받는 행위는 비교적 많은 인원으로부터 의견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차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렬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결제자가 아직 결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결제자 아니면 그 다음 결제자가 미리 당겨서 결제를 하는 행위를 우리가 성결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된다면 사원이 기한한 문서가 과장의 결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결제 순번은 바로 부장이 되겠죠. 하지만 부장이 공석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시급한 결제를 요구하는 상태에서 마지막 결제자인 이사가 과장까지 결제된 문서를 미리 당겨서 결제하는 행위가 바로 성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화면에서는 결제 예정 문서함에서 자신한테 향후에 도착할 문서를 확인하고 중간 결제자가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당겨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부장은 실질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결제 문서에 부장의 사인이나 도장은 들어가 있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부장이 뒤늦게 해당 문서를 확인하고 자신의 사인을 채워넣는 행위를 우리가 후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후결할 때는 반려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다음 결제자가 이미 결제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 결제자인 부장은 반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비슷한 결제 방식으로 이제 대결이라고 있는데요. 자,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장시간 휴가 또는 연수를 가게 되어서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게 되었을 때 자신을 대신해서 결제를 대행할 사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제 행위를 위임을 하게 되면 원래 자신한테 도착해야 될 결제 문서가 위임자한테 도착하게 되고 위임자는 해당 결제 문서를 대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 결제하는 행위를 대결이라고 하게 됩니다. 현재 그림에서 보면 자, 부장이 차장에게 결제를 위임했고 과장이 결제를 하게 되면 해당 문서는 차장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해당 문서를 차장이 결제하게 되면 그 문서는 바로 이사에게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부장은 회사로 돌아와서 자기가 위임한 결제 대행자가 자기 대신 결제한 문서를 뒤늦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후열이라고 하는데요. 후열 역시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죠. 해당 결제 문서는 이 대결자가 결제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대결자의 도장이나 사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정결입니다. 정결은 굉장히 많이 익숙하시죠?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제자에게 결제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중요도가 낮은 문서인 경우에 중간 결제자가 해당 결제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방금 지적한 것처럼 중요도가 낮은 문서에 한해서만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정결이 가능한 문서는 특별하게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중간 결제자가 정결 행위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모든 결제자가 해당 문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결제 문서는 완료가 되고 문서 번호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몇 가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 용어부터는 회사마다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알아볼 것이 바로 확인인데요.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결제는 하지만 결제 문서에 도장이나 사인 이미지는 등록하지 않는 결제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게 언제 사용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수습기간 동안 결제 문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 동안 해당 신입사원을 관리해주는 선배사원의 검토를 받은 후에야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선배사원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실제 결제 문서에 도장은 찍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결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배사원의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제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확인이란 결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확인 결제 타입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 결제자의 사인이나 도장 이미지가 결제 문서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제 프로세스 상의 단계는 거치게 되는 그런 결제 타입을 저희가 확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결제를 진행하다 보면 내용 검토는 반드시 받아야만 하지만 그 사람이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일종의 감사 행위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 되겠죠. 따라서 감사 결제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결제 문서가 도착했을 때 결제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지고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결제 유형을 저희가 감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제 프로세스와 그리고 그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나 더 나아가 다오피스의 결제 시스템에서 결제 문서의 열람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제 문서는 양식별로 공개와 비공개 설정이 미리 정의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관리자가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자가 문서를 상신하기 전에 이것을 비공개로 진행할지 공개로 전환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선택 역시 관리자에 의해서 허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설정된 결제 문서는 해당 문서의 결제 관계자, 즉 기한자와 결제자, 기타 합의자와 참조자, 열람자, 수신자만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직원들의 열람은 금지됩니다. 즉 비공개로 설정된 결제 문서는 부서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문서의 결제 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부서원의 결제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개로 설정된 결제 문서라고 하면 문서의 보안 등급보다 높은 보안 등급을 가진 모든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전산 문서함 또는 부서 문서함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만약 부서 문서함과 전산 문서함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선택한 경우 결제 문서를 공개하든 비공개로 처리하든 사실상의 차이는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양식별 운영자와 결제 문서 관리자, 즉 시스템의 관리자라고 하면 당연히 보안 등급이나 비공개 설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관리하는 모든 결제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결제 문서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린 표준 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자동 입력 항목이라고 해서 시스템에 접속한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추출해서 자동으로 채워주는 항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한자라던가 소속 부서, 기한일 또는 문서 번호 같은 것들이 그런 정보들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편집 가능한 입력 항목, 즉 실질적인 결제 문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결제선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결제선은 크게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결제선은 각각의 결제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결제 그룹을 저희가 결제방이라고 부르고 하나의 결제방은 복수개의 결제 칸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결제 양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외항을 꾸민 후에 자동 입력 항목과 편집 가능한 입력 항목들을 배치하고
그 위로 결제선을 배치하는 행위를 총칭해서 결제 양식을 편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설명을 건너뛴 결제칸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크게 가로형과 세로형 또는 나열형과 목록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로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제칸에 도장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 형태의 박스가 나열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결제 문서에 보통 자주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로형은 각 결제자들을 목록 형태로 쭉 밑으로 배치시키는 그런 외형을 갖고 있는데요. 가로형과는 다르게 도장이나 서명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고 단지 언제 결제했고 그 결제 유형이 뭔지 정도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결제 문서의 도장이라던가 서명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가로형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또 반면에 결제자가 굉장히 많이 있거나 또는 결제 칸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결제 문서의 모양이 깨지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세로형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을 기초로 다오피스 전자결제의 개별적인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자결제 관리자 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자, 전자결제 관리자 메뉴를 열게 되면 결제 양식 관리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일단 전자결제 설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결제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크게 기본, 프로세스, 기타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진 옵션 항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인데요. 기본 항목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바로 결제칸 표기 방법인데, 결제칸이 뭔지는 다 아시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전사문서함 사용인데요. 전사문서함을 사용하게 되면 결제 양식별로 결제가 완료된 후에 전사원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인 전사문서함으로 해당 결제 문서를 복사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사문서함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선택한다면 공개로 설정한 양식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합의 결제 옵션입니다. 제가 아까 합의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서 원래 합의라고 하는 것은 다음 결제자의 결제 행위를 돕기 위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아도 결제가 쭉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몇몇 회사에서는 합의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 합의하지 않으면 반려와 똑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옵션이 바로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합의는 개인의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서 단위로 합의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옵션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모두 설정 가능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합의자를 선택할 때 개인과 부서 둘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서 합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대한 의견은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표시하게 됩니다. 그 밑으로 보이는 순차 합의와 병렬 합의의 의미는 다 아실 거고요. 여기서 보이는 것은 합의 결제 유형을 사용했을 때 디폴트로 적용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실제 기한할 때 디폴트로 설정된 합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이는 확인 결제 사용 여부와 감사 결제 사용 여부는 각각 확인 결제와 감사 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표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프로세스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각각의 옵션들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항목은 선결제 기능을 사용하겠는가의 여부에 대한 설정이고요. 두 번째 옵션은 반려를 했을 때 전 단계에 반려를 하겠는가 아니면 기한자한테 반려하겠는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게 회수인데요. 회수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결제가 얼마큼 진행이 되었든 최초 기한자가 해당 문서를 가져오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 밑으로 일괄 결제 옵션이라고 보이는데요. 일괄 결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제 문서가 다수 쌓여져 있을 때 각각의 결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목록에서 전체 결제 문서를 선택한 다음에 일괄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결제 문서의 내용을 보지도 않고 결제한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감사직처럼 결제 문서를 확인만 하면 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개별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좀 불필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사용을 선택하시고 특정 사용자를 추가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공문 발송 승인 설정이 보이는데요. 공문 발송에 대한 내용은 동영상 교육에선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여기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참조자 열람 옵션이라고 보이는데요. 원래 참조자라고 하는 것은 결제가 진행 중인 도중에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제가 끝나면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열람자라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참조자와 열람자를 크게 구분 없이 사용하는, 용어적으로 크게 구분 없이 사용하는 그런 회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자와 열람자가 동일한 열람 권한을 갖는, 그러니까 결제가 끝나야만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결제가 완료 후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옵션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게 보류 옵션인데요. 보류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화면에 갔을 때 원래 결제 문서가 올라오게 되면 여기 크게 카드 형태로 내가 결제할 문서가 보이게 되죠. 보류라고 하는 것은 이 카드 형태로 보이는 것들을 치워놓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물론 결제 대기 문서에 가서 보류 탭에서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는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기타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그룹에 가장 처음으로 보이는 게 결제 전용 비밀번호인데요. 결제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설사 내가 그룹에 로그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결제에 관계된 여러 가지 액션을 수행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비밀번호를 물어보게끔 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번호는 로그인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결제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전자결제에 갔을 때 전자결제 환경 설정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 비밀번호와는 다른 결제 전용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결제 비밀번호 변경 시 처음 입력하는 현재 비밀번호는 바로 로그인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항목은 수신처 설정인데요.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제 문서가 완료된 후에 해당 문서의 처리를 위해서 특정 부서로 전달하는 행위를 수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수신할 때는 개인 자격으로 수신할 수도 있고 부서 자격으로 수신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만약 부서가 수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또는 해당 부서의 문서 수신 담당자가 해당 문서를 수신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이는 옵션이 비공개 문서 제목 표시 옵션인데요. 만약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가 전산문서함에 저장된 경우에 결제 관계자가 아닌 다른 임직원이 전산문서함에서 해당 문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해당 문서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목록 단계에서 제목을 보여줄 건지 제목조차도 숨길 건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자결제 옵션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방금 전에 전자결제 프로세스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전자결제 양식을 편집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나머지 옵션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문서함 필드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화면에서 전자결제 문서함이 굉장히 여러 개가 제공이 되죠. 각각의 문서함 목록에서 목록에 나오는 이 컬럼들을 설정하는 기능들입니다. 쭉 보시면 어떻게 설정되는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있는 기능이 자동결제선인데요. 자동결제선 역시 이번 교육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문서함은 완료된 결제 문서를 저장하는 공간인데요. 마치 전사 게시판처럼 미리 관리자가 세팅해 놓고 개별 양식을 등록할 때 미리 등록된 전산문서함을 연결하는 식으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 문서함은 부서 내 다른 부서원들이 귀환한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것 역시 개별 부서에서의 사용 여부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이는 공문 발송 설정은 역시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결제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결제 문서에 대해서 강제 반려 또는 강제 삭제를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 결제 문서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문서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그런 결제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결제 관리자는 굉장히 주의 깊게 지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양식별로 또 양식별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 관리자는 가급적이면 지정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운영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밑으로 보이는 건 서명 일괄 등록이고요. 물론 서명이나 도장 이미지는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이니만큼 일괄적으로 관리자가 등록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등록할 때 해당 메뉴를 사용하면 편리할 것 같고요. 자, 그 밑으로 보이는 전자결제 문서 번호라고 하는 것은 결제가 완료되었을 때 문서 번호를 발급하는 특정 규칙을 지정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보이는 결제 문서 관리와 또 그 밑으로 보이는 전자결제 일자별 통계, 부서별 통계는 모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된 결제 문서를 검색하고 그 통계를 열람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통계 자료를 추출할 때 좀 긴 기간을 설정하게 되면 통계 자료가 출력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여유 있게 진행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안 등급을 볼 수 있겠는데요. 보안 등급이라고 하면 양식별로 부여하고 또 사용자별로 부여해서 사용자의 보안 등급과 문서의 보안 등급을 비교하여 보안 등급에 따른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사용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개별 사용자의 보안 등급을 다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 이만큼 사실상 효율적으로 보안 등급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안 등급의 사용을 크게 권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결제 관계자라고 하면 보안 등급과 상관없이 사실상 문서를 열람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개개인의 보안 등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정보 누출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안 등급을 통한 열람 권한 제어보다는 비공개 설정이라든가 전산문서함 관리 권한 등의 설정을 통해서 열람 권한을 조정하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개별적인 옵션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개별적인 전체결제 양식을 편집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자결제 양식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 양식 편집은 총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양식을 추가하고 해당 양식에 대해서 개별적인 옵션을 설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서의 모양을 편집하기 이전에 해당 문서의 결제 옵션을 미리 지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당 양식에 대해서 세부 설정을 끝낸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서의 모양을 정의하게 됩니다. 표 형태로 표시되는 해당 문서의 어떤 포맷을 편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다우 오피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양식 편집기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저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배포되는 예제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하셨던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표 형태의 포맷을 다 구성하셨다고 한다면 그 문서의 내용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입력 항목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한자라든가 기한일처럼 자동으로 입력되는 항목을 배치할 수도 있고 또는 텍스트나 숫자 또는 뭐 문서 영역처럼 실제로 결제 문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입력 항목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실제 기한할 때 기한자가 채워넣는 공간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해당 결제 문서를 승인할 결제자들이 배치되는 결제선 위치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 결제 칸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결제 방들을 지정하게 되고요. 또 1단계 옵션 설정에서 정의한 결제 유형들을 실질적으로 화면 내에 배치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결제선
항목 배치 단계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옵션 설정을 제외한 나머지 단계는 관리자 화면에 양식 편집기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양식 추가와 또 양식별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결제 메뉴로 이동해서 실제로 양식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양식 관리에 가게 되면 결제 양식 폴더 목록이 보이게 되는데 일종의 결제 양식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을 골라서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약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결제 문서가 완료됐을 때 자동으로 발급되는 문서 번호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밑에 보이는 전사 문서함 보관 폴더라고 하는 것은 해당 문서의 결제가 완료되었을 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전사 문서함 폴더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문서는 전사 문서함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옵션이 보인다라는 것은 아까 전자결제 설정에서 전사문서함 사용을 선택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를 선택하셨다면 전사문서함 보관 역시 설정해 주셔야 의미가 있게 됩니다. 기껏 공개로 설정하셔놓고 이 전사문서함 보관을 하지 않으시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이 바로 양식을 편집하는 건데 바로 이게 그 실질적인 문서의 모습을 편집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식 편집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사용 여부라고 하는 것은 이걸 체크해야만 실질적으로 서비스 화면에서 세결제를 진행했을 때 이 목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을 체크하기 전에 다른 설정을 다 끝내고 이제 준비가 다 완료가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다른 사용자한테 오픈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결제 정보를 확인해 볼 건데요. 이 양식에 대해서 각각 문서 참조자와 문서 열람자를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기한자 수정 가능에 대한 옵션이 제공이 따로 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관리자가 설정하고 이 내용을 기한자라든가 다른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게 하려면 이 옵션을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문서 수신인데요. 문서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문서가 결제가 완료되었을 때 해당 문서의 처리를 위해 가지고 문서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산문서함 저장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 문서 수신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전자결제를 진행하였을 때 전자결제를 진행할 때 결제정보에 참조자 열람자 탭 이외에 수신자 탭이 하나가 더 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수신자 설정을 해놓고 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공문 발송 기능은 여기에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이는 권한 보안 탭에서는 해당 결제 양식의 개별적인 권한 설정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정결 옵션이죠. 정결 옵션을 사용함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결제가 진행되는 도중에 중간 결제자가 언제든지 결제를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결제방 정결이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결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각 결제칸의 성격별로 그룹핑을 한 결제칸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결을 했을 때 해당 결제방에서만 전결이 되고 다음 결제방으로 결제 순번이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결제가 진행되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인 결제 옵션은 기한자의 결제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양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재증명서 신청이라던가 이렇게 특별히 별도의 결제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좀 특별한 경우겠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이 1인 결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결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문서 수정과 결제선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제가 진행되는 도중에 중간 결제자가 결제선을 수정하거나 또는 결제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를 지정하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제선 수정은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문서 수정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서 전체 전자결제 옵션에서 전 단계 반려 옵션을 켰을 때는 이 문서 수정 옵션을 같이 활성화시켜 주는 게 앞뒤가 좀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밑으로 보이는 이 운영자는 해당 양식에 대해서 전자결제 관리자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양식의 모든 문서에 대해서 강제 반려를 하거나 또는 강제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 결제 문서 관리자의 권한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좀 제한적으로 좀 중요도가 낮은 문서에 한해서 운영자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밑으로 보이는 보존 연한과 보안 등급은 내용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고요. 자, 공개 여부는 해당 양식의 비공개, 공개 여부를 설정하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이 빠져 있으면 당연히 비공개라는 뜻이고요. 그 뒤로 체크를 하게 되면 공개 또는 비공개를 실제 기한자가 기한하는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그룹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양식 도움말이 보이게 되는데요. 양식 도움말에는 해당 양식을 불러들여서 실제 결제 문서를 작성할 때 각 사용자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도움말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메일 발송 기능과 게시판 등록 기능이 보이는데요. 이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함으로 체크하는 경우 이 결제 문서를 열람하였을 때 각각의 결제 문서를 메일로 발송하거나 또는 특정 게시판으로 등록하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비공개로 설정한 결제 문서가 게시판 등록 가능을 사용함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해당 결제 문서에 대한 최초의 관리 의도와는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용자한테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이 두 가지 기능은 공개 여부 옵션과 같이 병행하여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스크립트 옵션은 개발자 전용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결제선을 추가해 주세요 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해당 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만을 정의하였을 뿐 구체적인 양식을 디자인하지 않은 상태죠. 즉 양식 편집기로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외양을 편집하고 거기다가 결제선을 배치해야만 해당 결제 양식의 추가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리고 양식 편집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결제 양식의 레이아웃을 편집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양식 편집기 상태에서 직접 양식 편집기에 있는 개별 기능들을 사용해 갖고 표를 그리는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양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관적인 편집이 가능하지만 아주 세부적인 편집, 예를 들면 각 셀별로 크기라던가 높이 같은 것들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다오피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예제 서식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수십여 종의 결제 양식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적합한 것들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등록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예제 양식을 등록한 상태에서 일부를 부분적으로 수정한 다음에 그거를 실무에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제 양식을 불러와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입력 항목들이 이미 배치가 끝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표 편집에 특화된 스프레드시트 같은 웹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엑셀 같은 것들이 되겠죠. 엑셀이나 오픈 오피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다양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셔가지고 직접 표를 그리신 후에 그것을 복사해서 양식 편집기 안으로 붙여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손에 익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구성하시는 데는 비교적 편리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 방식으로 작업하실 때는 양식 편집기 상에서 입력 항목을 삽입할 때 약간의 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방식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식 편집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다오피스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 편집기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웹 편집기의 모양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전자결제 양식을 만들기에 편하도록 표 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웹 편집기입니다. 왼쪽에는 이 양식에 삽입할 수 있는 입력 항목들을 각각 기본 항목, 자동 항목, 고급 항목으로 구분해서 나열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왼쪽에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입력 항목이 페이지 안으로 삽입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기본 항목에는 전자결제 내용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결제선도 역시 기본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자동 항목에서는 기한자나 기한부서처럼 이미 그룹에 접속한 순간에 결전되는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 항목에는 여러 가지 기본 항목이나 자동 항목에서 놓쳤던 특수한 항목들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 영역은 일단 입력 항목을 삽입한 후에 각 항목을 클릭했을 때 해당 항목의 상세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입력칸의 너비를 조정한다던가 하는 부가적인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이제부터 실제로 양식을 하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된 입력 항목은 각 입력 항목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우측에 쓰레기통 아이콘이 보이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해당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실습으로 한번 만들어 볼 양식은 배포한 교육 교재에 들어있는 그 직원 채용 품위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용하는 좀 더 복잡한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식을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는 필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있어 보이니까요. 저 예제를 사용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웹 편집기의 기능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직접 교재를 보시고 양식을 만들어 보신 후에 제가 만든 것들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지금 표를 작업해 가지고 양식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대충 이 정도까지는 다 디자인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줄 간격이라던가 여백 같은 것들을 조정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양식에 맞게 걸맞게 약간 정리를 더 해본다면 제목은 조금 더 키우는 게 좋겠죠. 제목은 이 정도로 키워주고요. 가운데 정렬을 해놓으면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너무 딱 붙었으니까 줄 간격을 넣어서 조금 띄워주도록 하고요. 자, 중간에 제목, 중간 제목, 그리고 소제목도 약간 진하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양식이 다 만들어졌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이왕이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양식이 출력되었을 때 A4지,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서 사이즈죠. A4지에 좀 적절하게 맞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적절하게 맞는 사이즈는 대략 표 기준으로 한 800픽셀 정도를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의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표 속성을 열으신 다음에 보시면 너비 값이 나오는데 요거를 80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니터 사이즈에 따라 조금 넘치기도 하는데 800으로 했을 때 A4 용지에 가장 적절한 사이즈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변경해 볼까요? 자, 이것도 800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넘치게 되지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깔끔하다는 거 말씀을 더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표 형태를 다 구성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입력 항목들을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성자, 소속 부서, 기한일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접속한 순간 다 결정되는 자동 항목들이죠. 자, 그러면 이 자동 항목 탭에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성자를 삽입할 공간에 클릭을 해주시고 기한자 이렇게 되면 입력되는 게 보이시죠? 소속 부서 역시 기한 부서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것 같고요. 기한일은 여기 기한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외 채용 인원 상세 정보 항목들은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들이 아니죠. 이것들은 실제 기한자가 문서를 작성할 때 결정되는 정보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 항목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름에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이는 숫자겠죠. 숫자를 입력하고 그 뒤에 세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 연봉은 이제 통화가 되고요. 원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채용 부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텍스트로 할까요? 네, 텍스트로 하고 다음 성별은 남자 아니면 여자죠. 이런 경우에는 단일 선택 항목을 써주시면 되고요. A, B로 옵션이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클릭하면 우측에 상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 항목을 남, 여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수정하자마자 반영되는 게 보였을 거고요. 동일 직종 경력은 뭐 그냥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 직급은 이제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어떤 직급을 최초에 부여하겠는가를 결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뭐 단일 선택으로 해도 되고 또는 직급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드롭박스 형태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여기에서 각각의 항목을 입력하면 되는 거죠. 사원, 대리, 항목이 더 필요하다면 이제 추가를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과장, 차장, 부장, 뭐 이 정도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필요 없으면 뭐 오른쪽에 쓰레기통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고 혹시 순서 변경이 필요하면 왼쪽에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항목이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입사 예정일은 날짜죠. 그러니까 달력 아이콘을 클릭해서 날짜 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요 이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입력될 수 있으니까 여러 줄 입력이 가능한 멀티 텍스트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상세한 입력이 가능한 편집기 에디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양식의 포맷 디자인과 또 그 양식을 채우는 각각의 입력 항목들을 모두 배치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 항목에 제목과 본문 내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대로 결제가 진행되면 사실 이 결제 문서의 제목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직원 채용 품위서가 동일한 제목, 그러니까 양식명, 직원 채용 품위서 형태로만 노출이 됩니다. 목록에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기한자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목록에서 뭔가 이 내용의 어떤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로 노출시키고 싶다 하는 경우에 이 제목 항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채용 품위서 목록에 채용 인원에 대한 이름 정도를 표현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그냥 텍스트를 사용하지 마시고 여기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이 항목은 목록을 표시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진행하셨으면 정말로 이제 끝이 났는데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죠. 그것은 바로 이 결제선을 배치하는 겁니다. 자, 교재에 들어있는 예제 포맷을 보게 되면 우측에 이 결제선을 지금 배치하고 있죠. 결제선은 모두 신청과 승인이라는 두 가지 결제방을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결제선을 배치하고 싶은 곳을 클릭한 후에 결제선 아이콘을 클릭하여 삽입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 클릭해도 커서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커서가 가지 않죠. 여기서 그냥 눌러버리면 밑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다오피스 전자결제 사용하고 있는 이 웹 문서는 한 줄에 딱 하나의 표만 위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결제선을 표현할 수 있는 이 표가 왼쪽에 있는 이 기본 정보랑 겹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 이 기본 정보 위쪽으로 결제선을 배치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설치하고 위에 결제선을 신청, 최대 결제자를 1명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결제선은 승인, 최대 결제자는 셋,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크게 문제없이 양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부분과는 많이 달라졌죠.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결제 칸들을 다른 표 양식과 병행해서 놓고 싶을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라도 이쪽에 결제 칸이 입력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입력 항목을 표현하는 표를 만드실 때 그 옆으로 보이지 않는 빈칸을 하나 더 확보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항목을 표시할 표를 세팅을 하고, 오른쪽에 셀 하나를 더 둬서, 이건 합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합쳐갖고 셀 합치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두게 되면 여기에다가 결제선을 입력하면 되는 거죠. 우측 정렬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정보를 표시하는 표와 결제 칸을 같은 선상에 배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결제선의 크기가 높이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왼쪽에 기본 항목 표를 표시하는 부분이 좀 칸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의도치 않게 칸이 좀 넓어지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결제 칸보다 왼쪽에 있는 이 표가 높이가 좀 낮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하지 마시고 빈 공간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칸 더, 원래는 3칸이 필요한데 밑에 비어있는 한 칸을 더 만들어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삽입하고 칸을 4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합치기. 맨 마지막 칸을 좀 넓게 확보를 해두게 되면 오른쪽에 결제 칸이 들어갔을 때 위에 있는 표가 깨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불필요한 선들은 이제 보이지 않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 두 셀을 선택하고 셀 속성에 가서 선 색상을 뭐 흰색으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밑에 선들이 없어지죠. 똑같이 우측도 작업하시면 됩니다. 우측도 셀 속성에 가서 옆에 오른쪽 위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요 밑에 있는 요 선 하나가 남게 되는데요. 이건 웹 문서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선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쪽은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이 두 상황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선만 중간에서 안 보이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표는 이렇게 됩니다. 자, 표를 만드실 때 밑으로도 한 칸 여유를 두시고 표와 표 사이에도 한 칸 더 여유를 두시는 거죠. 자, 이렇게 넣고 요 사이에 살짝 한 칸의 여유를 두는 겁니다. 요 사이 여유 공간이 있어야 아까와 같은 남아있는 선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 칸을 늘려서 공간을 조절하고 오른쪽에 있는 칸을 합쳐서 이 결제 칸을 표시할 위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칸들은 보이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셀 속성을 가서 선 색상을 흰색으로 한 다음에 위만 나오고 지우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밑에 것까지 지웠어야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선택하고 셀 속성에 가서 선 색상을 또 흰색으로 한 다음에 왼쪽만 남기고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결제 칸을 갖고 있는 칸은 그냥 모두 다 흰색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마음 먹었던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작성자, 소속 부서, 그리고 기한 1 이렇게 여기다는 자동 항목에 있는 기한자와
입력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건 지우고요. 지우고 여기다가 기한자와 또 기한부서 그리고 기한일 이런 걸 넣고,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니까 지우고요. 너무 칸이 떨어져 있군요. 결제선이 원래 신청 최대 결제자 1명이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나 더 결제선을 입력하고, 두 번째는 승인이었죠. 3명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최초 의도했던 디자인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측 정렬이 좀 안 됐으니까요. 표의 크기를 세팅을 해서 800픽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최초 원하던 그림이 다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양식 목록으로 이동하고요.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양식의 사용 여부를 반드시 사용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서비스 화면에서 보인다는 거. 자, 그럼 서비스로 이동해서 실제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교육용 양식, 지금 막 편집한 양식이죠. 이 양식을 선택하게 되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정보들도 입력되어 있고, 아까 편집기에서 작성한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목이 약간 위치가 틀리다거나 또는 결제 칸이 약간씩 안 맞는 부분은 세밀하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홍길동 이렇게 나이 30세 2만 연봉 3천만원 사원으로 하고, 채용부서는 인사팀, 입사 예정일은 10월 2일 이런 식으로 등록한 다음에 주요 이력은 입력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력 여기까지 입력하고, 자, 위로 올라와서 결제 정보를 클릭해서 이 문서를 승인하실 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형태가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결제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문서가 전달이 됩니다. 목록에서 기한 문서함에 가보게 되면 제목이 홍길동이라고 입사 예정자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 항목, 이름을 표시하는 이 입력 항목을 제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따라오셨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양식 편집기의 여러 옵션 중에서 고급 항목에 있는 합의결제선 항목입니다. 원래 이 결제 칸을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 각각의 결제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 결제자가 합의자든 결제자든 다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의를 결제하는 다른 정말 의견 표시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합의자는 여기다 표시하지 않고 이 밑으로 배치하는 게 좀 더 보기가 편하겠죠. 때문에 여기를 딱 클릭하게 되면 결제 칸에 보면 결제선 공통 속성이라고 해서 결제선에 결제와 합의를 같이 표시함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게 되면 합의자도 똑같이 이런 결제칸, 정사각형 결제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빼게 되면 그럼 합의자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일반 결제칸에서 표시할 수 없는 합의자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준비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합의결제선입니다. 이쪽으로 배치하기로 하죠. 여기다 클릭을 하고 합의결제선을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똑같이 보이는데 요거는 클릭해서 고급 설정에서 결제 타입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제자들은 위쪽에 표현되고 합의자들은 밑으로 표현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보고요. 새 결제를 진행하고요. 자, 결제 정보를 클릭해서 결제자들을 입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하는데 중간 결제자 1명을 합의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제자들은 위에 결제칸 타입 1으로 보이게 되고, 중간에 합의자로 추가된 사람들은 타입 2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양식 편집기를 이용한 양식 제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양식을 편집하는 방법이 모두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다오피스 양식 편집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나머지 2가지 예제 양식을 불러오는 방법과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쭉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제 양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비스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저희 도움말 사이트로 접속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왼쪽에 결제 양식 샘플 목록이 보입니다. 이쪽에 보면 저희가 미리 등록해 놓은 다양한 결제 양식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비슷한 결제 양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종류, 상황에 따른 여러 타입들의 양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휴가원 C 같은 경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의 양식인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된 상태에서 자, 다시 양식 편집기로 들어간 후에 양식 편집기를 클릭하시고 일단 전체 양식을 지워야 되겠죠. 필요 없으시니까. 자, 지우고 양식 편집기 메뉴를 자세히 보시면 꺽쇠로 양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아이콘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이제 양식을 업로드하는 버튼인데요. 이걸 클릭하셔서 탐색기를 띄우신 후에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해당 파일을 불러오면 그 양식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입력 항목들까지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은 이 결제선을 배치하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 결제선이라고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하신 후에 바로 결제선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깔끔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다 편집을 끝낸 후에 여러분들 회사에 맞게 몇 가지 항목들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몇 가지 칸들을 더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뭐 이런 것들 연차 공과 경조 이렇게 있는데 경조를 지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최적화 시킨 후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장을 하고 불러오게 되면 새 결제를 진행하게 되면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그 양식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제 양식을 만들면서 제일 깔끔한 형태 또 A4 용지로 인쇄했을 때 모양까지 고려해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양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예제 양식을 불러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양식 편집기는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과 폭넓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 시트 같은 프로그램에서 표를 작성하신 후에 그 모양을 그대로 저희 편집기 안으로 복사해 올 수 있는데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엑셀을 띄우신 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작업했었던 그 예제 양식을 엑셀에서 디자인 하시는 겁니다. 표를 직접 만드시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엑셀은 워낙 많이 다루셨을 테니까 기한자, 기한부서, 기한일. 아무래도 엑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시니까 표를 만드는 게 양식 편집기에 작업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채용, 인력, 상세 정보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략적인 느낌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름, 나이, 뭐 채용 부서, 성별, 자 이런 식으로 구성했었죠.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으면 뭐 당연히 통합을 하고 글씨 크기를 좀 키우고 이런 것들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좋은 모습이 되려면 전체 폭을 800 픽셀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한 이 정도가 80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미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포맷을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엑셀로 작업해서 표를 가져오실 때에도 결제 칸이 배치되는 공간은 항상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여기 이 영역이 이제 결제 칸이 들어갈 공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전체를 선택하신 후에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 이걸 그대로 양식 편집기에 와서 컨트롤 V 하시면 아까 보았던 엑셀을 작업했던 그 양식이 그대로 화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표 모습에서 이 점선은 실제 이용자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공간에 결제선을 배치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결제선 칸이 너무 크니까 왼쪽에 있는 기본 정보 표가 너무 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 아래쪽에 빈 여유 있는 공간을 하나 더 확보해 두신다면 이렇게 깨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오피스 전자결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다오피스에 구현된 다양한 옵션은 여러분들 회사의 결제 프로세스를 가능한 한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교육 전반부에 보여드렸던 결제 프로세스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여러분들 회사의 결제 프로세스에 접목시킨 다음에 그에 맞춰 결제 옵션을 조정해 주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 다우오피스 전자결제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양식을 편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저희가 제공해 드린 예제 파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 중에 편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다오피스 전자결제 실습 과정에 대한 온라인 교육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오피스였습니다.